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석박사 세미나 대학원 콜로퀴움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실 저희가 모시려던 나경원 의원님은 불행히도 오늘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날이라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고, 제가 대신 좀 평이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 제가 요즘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지난 학기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좀 일부 겹칠 거고요. 이번 학기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내용이 일부가 중첩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그 구은한 학생께서 오늘 수업이 국제법에 관한 것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나온 내용 중에는 국제법에 관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국 법과 유럽연합의 법과 프랑스 법을 얘기할 것이지 국제법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 한 3주 전쯤인 다른 대학에서 특강을 한번 하면서 에너지 가버넌스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글로벌 에너지 가버넌스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단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버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글로벌 기후 가버넌스가 있는데 그게 에너지 가버넌스의 대체물이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버넌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올 이 미국법, 프랑스법, 그리고 유럽연합법도 사실은 기후변화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일부가 핵심 광물이라고 부르는 광물 자원의 그 공급망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것이 국제 정치적으로 갖는 다른 의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저 관련점을 좀 짚어드리는 것으로 제 강의를 끝내보고자 합니다. 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질문 있으시면 끝에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편하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앞에 세 페이지가 답니다. 과거의 무역 체제라고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다른 국가에게 판매하면서 최대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효율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겠죠. 21세기 특히 2020년 이후의 현 시점에서는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경제안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경제와 안보가 왜 연결이 됩니까? 아마 대답은 사람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국가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저희가 몇 년 전에 아주 호되게 겪었던 코로나19 사태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죠.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공장에 안 나가고 사무실에 안 나가면서 물건이 없어집니다. 그냥 일상적인 물건, 흔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식료품, 물 등등이 공급이 끊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다. 언제나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물품들이 항상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절감하게 된 것이죠. 과거의 기업들의 경영 전략 중에 하나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건을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효율을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해서 적시 공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는 적시 공급만이 기업들이 생각해야 될 전부가 아니라는 이제 깨달음이 생겼던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just in time의 문제가 아니라 just in case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심각한 안보적인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특별한 제품들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국가의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뭐 반도체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물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특정 물품의 공급이
한 국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의존되어 있을 경우 그 국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공급망을 한 국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국 국가 안보 문제라는 인식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나라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라죠. 바로 우리 옆 나라 중국이죠. 중국이 전 세계에서 많은 제품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중국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미국을 무릎 꿇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런 생각이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일본, 우리 그리고 유럽 연합 다른 국가들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중첩화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 비록 경제에 관련된 문제지만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안보인 거죠. 물론 저는 경제적인 논리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죠. 중복 투자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가 최우선 시대는 그러한 정책을 가진 그러한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들에게는 중첩을 불사하고라도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광물 자원이라고 부르는 또는 전문적인 용어로 핵심 광물이라고 부르는 데도 통용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핵심 원자재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근데 이런 물품, 이런 물건들을, 이런 원자재들을 전 세계에 거의 독점의 지위에서 공급하는 국가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성장하면서 미국의 태권적인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이걸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반도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해서 국내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충함과 동시에 중국에게 흘러들어갈 만약에 경제 논리에 맡겼다면 중국이 자유롭게 사고 축적할 수 있었을 고사양 반도체의 공급을 차단하기 시작한 거죠. 영어식 표현으로 small yard high fence라고 해서 특정 제품의 공급을 중국의 특정 제품의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공급망 교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급망을 중첩적으로 조성하고 중국의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것이 미국 정부가 현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고 그것이 경제안보의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에는 결국은 국제정치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정치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다른 국가들의 고래 싸움에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중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드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우리에게 핵심 원자재 공급을 중단한다고 합시다. 우리 2차 전지가 과연 제대로 제조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녹색성장 지속가능대학원에서 정책을 고민할 때는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2차 전지로 돌아가 봅시다. 2차 전지는 다양한 핵심 광물들이 사용이 되죠. 뭐 흑연이 대표적이겠고 그다음에 망간, 니켈, 코발트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원자재도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공급이 대체적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현상이고 잠재적인 우려 요인이라는 것이죠. 산업적으로 각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틀림없이 있겠습니다만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 그리고 국가 안보를 최후로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기관으로서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상당 부분일 겁니다. 다른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재미있는 것은 다른 나라가 공급망을 중첩화하고 그리고 내재화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아니면 의도치 않게 유탄을 맞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거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시겠죠? 2차 전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그냥 이 그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압을 걸어서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용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면 그 전기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2차 전지는 대충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부품이 있다고 하는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물론 이제 케이스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케이스는 제외하고요. 기본적으로 전자가 흐를 수 있게 두 가지 극을 만들어주는 양극재와 음극재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이제 코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온을 잘 잡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인데 양극에서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전자가 흐르면서 전기가 발생하고 그것을 동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현재는 리튬을 주요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대충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물질을 섞느냐에 따라서 약자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NCO 같은 경우에는 니켈하고 코발트를 섞어서 만드는 거고요. 양극재의 경우입니다. 근데 NCM의 경우에는 니켈과 코발트와 그다음 망간. 그리고 NCA의 경우에는 니켈과 코발트와 그리고 알루미늄. LMO 경우에는 리튬, 그다음에 그다음에 망간 산화물이죠. 그리고 LFP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이라고 해서 좀 다른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데 아무튼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약어로 표기를 하는 것이 산업계의 추세 동향이라고 하겠습니다.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핵심 광물은 주로 생산국들이 좀 생산에 특화한 국가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생산을 해내죠. 리튬은 칠레가 최대 부족국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아르헨티나나 중국, 미국 등도 리튬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맘만 먹으면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요. 코발트의 경우에는 콩고가 최대 생산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호주 등이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면서 이들 원료들의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한때 4배까지 가격이 인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인상 추세는 2022년 말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한 거죠. 전기차 수요가 왜 둔화됐겠습니까? 네. 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들은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가 22년 말입니다. 2023년부터는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요. 유럽연합도 역시 보조금 지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게 한 원인이겠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를 처음에 살 만한 분들은 이미 다 샀어요. 일반 대중들이 사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기에는 전기차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수단인 겁니다. 테슬라 좋지만 테슬라 모델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2012년, 15년에 나온 게 가장 최신 모델일 겁니다. 테슬라 3라고 해서 이제 작은 차가 나와야 되는데 생산 능력 부족으로 아직 대량 생산을 못 하고 있고요. 근데 전기차의 제일 큰 가장 선진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유럽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중국이죠.
생산 대수로 보면은 아마 중국이 세계 최대의 국가일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배터리 수요를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배터리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를 분석한 한 자료를 제가 발표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배터리 수요가 가장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고 많이 거래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때는 2020년만까지 리튬 가격이 저렇게 4배를 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전기차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람들이 아직 전기차에 대한 그 충분한 매력을 못 느끼고 특히 그 차량 충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달리다가 갑자기 섰는데 충전소를 찾을 수 없으면 큰일이겠죠.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다 보면서 전기차 구매를 늦추다 보니까 결국 전기차의 수요가 충분히 늘지 않고 배터리가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결국 전기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은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와중에 핵심 광물 가격은 이건 한국광해공업공단에 있는 광물 자원 정보라는 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니켈, 리튬, 코발트, 흑연 주요 광물의 가격이 2020년을 기점으로 확 꺾어집니다. 수요가 둔화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죠. 왜 여담입니다만 배터리 업체들은 이것 때문에 사실 난립니다. 수요가 늘어날 줄 알고 비싼 가격에 핵심 광물들을 많이 축적을 해놨는데 싸게 팔아야 되는 현상이 온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경영상 많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은 중국이 이런 핵심 광물의 정년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년을 제일 잘한다.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합니다. 근데 재련 산업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정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중국이 이런 것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규제가 느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진국들조차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핵심 광물들을 중국으로 보내서 정년시키고 그걸 다시 재수입해서 제품으로 가공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추세였죠. 그러다 보니 중국의 모든 핵심 광물에 대해서 독보적인 공급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주요 배터리 소재는 거의 중국에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90%가 넘죠. 이게 경제적으로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바이든 행정부 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 14,017호라는 것을 발해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4대 품목, 즉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및 원료, 그리고 핵심 광물 및 전략 물자, 여기에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지시했고 보고서를 180일 내에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4개 핵심 품목에 대해서 미국의 공급 능력이 취약하고 특정 국가에게 특정 국가 이퀄 중국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제품 특히 이제 전략 물자나 핵심 광물이나 이런 물자들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편중돼 있어서 그 지역에 정치적인 불안이 있을 경우 제대로 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건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마련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재활용을 강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법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외교 정책으로는 미국이 광물안보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광물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 그리고 광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게 해서 논의를 통해서 그러한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물안보 파트너십은 처음에는 소수의 국가로 시작했다가 지금 14개 국가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참여해서 상당히 비중 있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성에 대해서 비중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2년 6월에 출범인데 우리나라도 처음 창립 멤버로 참가를 했고 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수요 국가들만 모였었다가 이제는 공급 국가들도 참여해서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자원 부족들이 많죠. 저희가 흔히 탄탄탄 국가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국가들의 자원을 활용하기,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와 긴밀한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광물 대화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해서 정례적으로 만나면서 핵심 광물의 적시 그리고 정량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중국은 사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이러한 미국의 공급망 배제 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핵심 광물을 전략 물자로 지정해서 수출을 안 하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 수출 안 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타격을 입겠죠. 그것을 타격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인 구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약간 실물이 나실 법한 IRA가 있는 거죠. IRA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법률입니다. 온실가스 2030년에 2000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파리협 정상 국가 목표 감축 목표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기후변화 관련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외우기 쉽습니다. 3,690억 달러입니다. 369입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할 때 약간 세액공제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우리한테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전기차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 최대, 그리고 중고차의 경우에는 최대 4,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거나 생산되어야 되고요. 배터리의 경우에는 부품이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비율, 그다음에 그 핵심 광물 비율은 2023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상승해서 북미 생산 조건은 2029년 이후에는 100%, 그리고 핵심 광물 비율은 2028년 이후에는 28년 이후에는 80% 이상을 미국 내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약간 규정이 좀 완화됐습니다. 여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 또는 그런 나라에서. 네. 전기차의 경우에는 FTA 그 국가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 최종 제품이 자동차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TA 조건이요. FTA 조건에는 특별히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그 수입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수입 제한하는 건 아니니까. 대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조건을 달라 그런 일정한 부류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한다. 근데 그게 한국도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2026년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시설을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되는 게 2026년부터라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저희가 손해를 보는데 그 이후에는 그 전기차 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들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피해를 좀 입는 거죠. FTA가 사실은 재밌는 건데 FTA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 그 WTO 내지 GATT 원칙의 위반입니다. 특정 국가에게 다른 국가가 주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FTA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일부 제한한다고 해서 이게 통상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외의 예외가 원칙에 꼭 부합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이 법제성들이 잘하는 말장난이죠. 근데 아무튼 전기차 얘기는 이렇고 이제 더 골치 아픈 건 사실 저 배터리에 관련된 겁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핵심 광물은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되거나 가공되거나 그다음에 그 재활용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핵심 광물 비율은 2023년에 40%를 시작으로 계속 증가해서 2027년이었고 2027년 이후에는 80%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하거나 생산하거나 추출하거나 채굴하거나 그다음에 재활용해야만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중국 등 외국 우려 실체에서 생산된 2차 전지나 핵심 광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차로 그 클린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해서 그런 차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돼 있는데 아예 거기서 제외해 버립니다. 외국 우려 실체라고 해서 Foreign Entities of Concern (FEOC라고 아예 그 법에 그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규정 법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일단 그 이렇게 할게요. 그 외국 우려 실체라는 거는 대상 covered nation에서 그런 covered nation 정부의 소유거나 통제를 받거나 뭐 관할이나 지시를 받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covered nations는 뭐냐? 좀 복잡하게 썼습니다만 저 타이틀 10이라고 되어 있죠. 미국 법률 타이틀 10에 2533조 C항 D호에 covered nations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뭐냐? 미국의 전략물자 거래 통제법입니다. 미 국방장관은 covered nations에 대해서 전략물자를 팔면 안 되고 또는 이래도 국가로부터 이런 전략물자를 조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바로 이 2533조 C항 D호인데 거기에 covered nations가 딱 넷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 말고 있을까요? 사실은 중국을 대상으로 중국산 전기차 내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자동차에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우회적인 표시인 거죠. 미국 법은 재미있는 게 일단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으로 그 내용을 좀 구체화하는데 작년 말에 초안이 나왔고 올해 5월 얼마 안 됐네요. 5월 4일 5월 4일 발표된 해석 규칙에 따르면 그 외국 우려 실체는 특정 대비 대상 국가에서 설립되거나 본사가 있는 경우 아니면 그 국가의 정부가 그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기술 라이센스나 기타 계약이 그 국가의 독자적인 통제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 외국 우려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결과적으로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근데 중국산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죠. 중국산을 안 쓰면 과연 어디서 우리가 핵심 광물을 얻어옵니까? 아까 표를 제가 안 넣었구나. 대충 전 세계의 85% 이상의 핵심 광물이 중국에서 옵니다. 걔들을 안 쓰고 전기차에 혜택을 줄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약간의 꼼수가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핵심 광물 2차 전지 부품 그리고 우려 실체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올해 5월 6일에 규칙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핵심 광물 요건 출출을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은 그 기업들의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 의무가 부과가 됐고요. 다만 잠정 조치로서 옛날에 아까 보여드렸던 표가 말씀드렸던 건 계속 올라가서 2027년 이후에는 80%까지 이 비율이 올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2026년까지는 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50% 기준만 맞추면 일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Impracticable to trace라고 해서 그 제품이 어디서 채굴됐거나 추출되었거나 채굴됐거나 가공되었거나 그다음에 재활용되는지가 추적 불가능한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일단 계산할 때 요거는 빼고 계산해라.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만들어낸 거죠. 대표적인 물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흑연입니다. 흑연은 자연 상태의 흑연도 있고 인공으로 만들어낸 흑연도 있는데 재밌게도 거의 65% 자연 상태의 흑연 경우는 65% 이상. 그다음에 가공 상태의 흑연은 거의 100%가 중국에서 조달이 되는데 추적 불가능이란 딱지를 붙이면서 흑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세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단 이런 것들은 2026년까지만 적용되고요. 2027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러한 핵심 광물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2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건 그냥 규정을 쭉 붙여놓은 건데 굳이 이것들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우리가 제품 중에 섞여 있는 양극재, 음극재 사용되는 이제 활물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니켈, 망간, 코발트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막대기에 도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활물질이라고 그러는데 활물질이 배터리 부품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배터리를 구성하는 물질이다라고 하면 꼭 중국에서 온 거를 섞었어도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또 하나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이 되어서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 왔다고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 IRA 미국 IRA 후속 그 시행 규칙의 한 내용입니다. 섹션 30 New Clean Vehicle Credit이라는 그 레귤레이션의 일부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 둘씩 예외를 후속 시행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조금씩 업체들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국의 입장에서 적어도 전기차의 상황에서는 미국산 전기차를 사라. 아니면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조달하지 않은 그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사라. 그래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을 배려해서 아까 같이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활물질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자, 그럼 이유는 어떨까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고요. 이미 작년도 3월 16일에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판 IRA냐? 그렇게는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핵심 원자재법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유럽 내에서의 그 핵심 광물에 관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그리고 재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지난주네요. 관보에 개정됨으로써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게 지난주 5월 23일 딱 일주일 전입니다.
이 EU의 핵심 원자재법은 결국은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연합 내의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핵심 원자재를 포함해서 이 EU의 중요한 뭐랄까, 전략적 가치가 있는 산업들, 항공, 우주, 그리고 환경산업,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러니까 방산, 이런 산업에서 공급망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런 핵심 광물들을, 원자재들을 전략 원자재라고 지정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한 국가로부터 특정 원자재를 65% 이상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그어놓고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는 지금 저렇게 34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17개는 따로 빼서 전략 원자재라고 하고 있고요. 전략 원자재는 핵심 원자재 일부를 포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아무튼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전략 원자재가 유럽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자체 공급망 확충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중에 하나가 자성형 히토리 원소라고 되어 있는, 우리 전혜영 교수님 발음도 힘들어하시는 네오디뮴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 수치 목표만 보면 사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사실 수정해 드릴게요. 2030년까지 EU 핵심 원자재 소비량의 10%를 EU 내에서 추출하고 50%를 EU 내에서 가공하고 15%가 아니라 20%입니다. 나중에 유럽 유해가 자체 안 할 때 저 상향을 시켰는데 제가 까먹고 옛날 수치를 썼는데요. 20%를 최소한 EU 내에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략 프로젝트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인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에 대한 인가가 떨어지는 게 보통 평균 5년이라 그러더라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된 규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되면 채굴 산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27개월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가공이나 재활용에 포함된 그런 프로젝트는 최대 15개월까지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프랑스의 녹색 산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리스크를 항상 관리하고 기업들에게 실사를 하게 하고, 항상 대기업들은 특히 이제 그 공급망의 위험 평가를,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의무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재활용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정보 제공 의무를 이제 기업들에게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또 하나 발효된 EU의 독특한 규정이 이제 배터리 법이라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배터리 생산 과정, 생산 전주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갖 환경오염 물질, 특히 온실가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트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해놨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수업 들으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사실은 세액공제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공급망 강화 노력만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IRA와 같이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실사 의무인 거죠. 유럽의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 제품의 핵심 광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유럽 규정에 맞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것이죠. 지난주 수업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명희 변호사님 오셔서 113층 얘기를 하셨죠. 2층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국가의 법률이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이명희 변호사님 하셨는데, 이 핵심 원자재법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은, 이거는 프랑스판 IRA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구매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 좀 표현 잘못돼 있습니다. 미래 녹색산업 세금 공제 제도는 C2IRA라고 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C3I인가? C3I인가 뭐 그렇습니다. C3I일 겁니다. 어쨌든 프랑스어라 제가 잘 외우지도 못하지만
뭐 크레딧 앵보 앵베스트망 앵베티스트망 앵데스트리 벡터라고 그랬나 C3I V네요. 아무튼 녹색 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세금 공제 세공제를 세제 공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도 사실 옛날 건데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투자 금액의 최대 20%에서 6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공제 범위가 좀 달라지는데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60%까지도 공제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환경 공제 설립을 역시 간소화해서 인허가 기간을 최대 17, 평균 17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라벨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러한 기업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들이 환경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이후에 공공조달이나 국가 보조금,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국가 보조금을 끊어버리는 그런 법적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을 기업이 제대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재밌게도 이게 사실은 녹색산업법 자체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온 시행규칙에 들어간 내용인데 전체 그 생산 과정에서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뭐랄까요 탄소 발자국을 측정을 해서 그 탄소 발자국이 우수한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떤 환경 스코어를 매기는데 환경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가 우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탄소 발자국이 환경 점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압도적인 기준이 되고 결국은 전기차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말씀 많이 드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프랑스로 대표되는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법률이고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앞으로 많이 활용될 텐데 특정 국가의 이러한 핵심 광물을 의존하는 그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고 동시에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국가가 특정 국가 이퀄 중국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가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와 2차 전지 업체들이 유탄을 이미 맞았거나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결국은 덜 쓰고 핵심 광물을 덜 쓰고 다시 쓰고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질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 물자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았는데 이거 비축량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중국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규제를 우회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제조업체들과 다양한 형태의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약 한 40억 달러 규모의 합작 기업을 지금 설립을 하고 5개 공장을 설립을 하고 지금 신설하고 있다고 하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SK온이라든지 LG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입니다. 배터리 제조업체 또는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들이죠. 근데 이 기사에서는 미국은 언제든지 이러한 제품들을 IRA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합작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외국 의뢰 실체에 대한 규정이 바로 올해 확정이 됐죠. 25%의 지분을 넘는 중국이 합작법에 대해서 25%를 넘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거는 해외 우려 시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들이 드렸죠. 이게. 아까 외국 우려 실체 규정은 이 25%가 정부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업들이 한국과 합작하면서 25% 이상의 지분을 가졌을 때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미국의 기준으로는 중국의 진정한 사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의 정부의 관여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장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지휘나 통제나 관할이나 지시를 받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아무리 중국 사기업이 합작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회사도 중국 CATL 최대 배터리 제조회사죠. 과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미국 미시간주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미국 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거기 의원이 그 제니 옐렌이죠. 재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왜 이런 그 미국이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게 내버려 두느냐 조치를 취해라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한 의원은 그 포드사와 CATL이 합작으로 제조하고 있는 최초로 건설하려고 하는 배터리 공장 설립도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런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포드는 연도가 잘못됐어요. 2023년 9월 25일입니다. 자체적으로 합작법인 설립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은 미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질 것이고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텐데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같이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반발이 있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전략물자 통제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중국의 요소수 수출을 중단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었죠. 이런 것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특정 국가의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의존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니까 이러한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책이 앞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은 연사들을 모셔서 다양한 그 견해를 좀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게 얼마나 성공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학기에는 아마 다시 손전학 교수님께서 이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텐데 그때도 많은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죠.